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 모셨던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법적, 사회적 문제, 법적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얘기가 궁금해서 오늘 좀 모셨는데요. 강용석 후보 서울시장. 저희 방송사도 상당히 곤란한 것이 이제 이분이 5% 이상 룰인가요, 이게? 예, 5% 이상 룰입니다. 5% 이상 여론조사 결과 나온 후보들은 다 포함시켜야 하는데 뺐다 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내가서 인용되고. 네. 물론 그분을 지지하는 5%의 국민들의 여론도 중요하고 그분 의견도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방송사 같은 입장에서는 유력한 후보들의 심도 있는 어떤 토론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뭐 강용석 후보가 꼭 싫다 좋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뭐 방송사 입장에서 싫은 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언론사 입장에서요. 네. 근데 이 너무 많은 후보들이 등장을 하면은 그냥 각자 그냥 하고 싶은 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지 그 한 개인의 어떤 사고의 깊이랄까 이걸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선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법적인 조건은 뭔가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를 넘겼는지를 가지고 법원은 판단을 한 거고,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여론조사에서 5.8% 이상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뭐 방송국이라든가 기자클럽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심도 있는 어떤 후보자들의 검증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1대1로 얘기를 듣는 것을 원하는 건 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런 거죠. 그보다 좀 지지율이 적게 나오는 후보가 자신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유력 후보와 토론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뭐 기회를 갑니다, 분명히. 잃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 균등이라는 측면도 있고, 국민들에게 실제로 유권자들도 또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건데, 저는 이 방송국이라든가 뭐 기자클럽 같은 데에서 공적 기능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강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적 기관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 그런 어떤 공적인 기관으로서 예를 들어서 법정 토론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사실 그렇지 않은 또 방송국이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뭐 이제 저희 입장에서 얘기하면 방송국 입장에서는 유력한 후보,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후보는 좀 제외를 하고 유력한 후보끼리 그래도 붙여가지고 좀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흥행성 면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게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법정 토론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 대선 때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법정 토론 몇 번 이상 하라는 걸 정해놓은 이유가 저는 그 균형점을 좀 찾은 거라고 보거든요. 법정 토론은 그렇게 하고 방송사가 어떤 주관하는 토론은 방송사의 기획 의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존중해주고 이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법정 토론이 있으니까요. 그게 없으면 물론 형평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거나 좀 약하게 봐서 너무 그 공적인 역할만 강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오히려 침해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도 있는 토론을 못 보고 각자 자기 주장 뭐 하면, 왜냐하면 그게 그 주장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양쪽의 어떤 치고받는 그 토론 속에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건데 그냥 발표하듯 자 1, 2분씩만 쭉 하면 유권자들이 정보를 그 어떤 그 사람의 사고의 깊이나 철학의 체계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못할 정도로 짧게밖에 서로 얘기를 못하게 그리고 되고,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좀 지나치면 또 싫은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지만 또 뭔가 좀 날카롭게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진면목이라는 게 드러날 때도 있고, 토론회라고 하는 거를 보는 이유가 그런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론조사가 워낙 들쭉날쭉한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떤 여론조사는 저 여론조사가 저렇게 튀는 게 맞나 하는 싶은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좀 열악한 자본력과 이런 것 때문에 또 의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만지면 범죄니까요. 그건 범죄인데 너무나 부실을 방치하는 듯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 조사.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 룰도 약간의 어떤 방송사한테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론조사를 또 어떤 여론조사 다 하는 것도, 근데 양쪽 극단의 여론조사는 걷어내고 중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더해서 또 강용석 후보자 같은 경우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요즘 대한민국 정치의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가 팬덤 정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팬덤 정치, 그러니까 강용석 후보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지명도라고 하는 게 그 팬덤 정치에서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강용석 변호사는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 여부를 떠나서 그 정도 숫자는 늘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어딜 가도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고정 지분을 가지고 설령 거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항상 이런 식의 위치는 차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과연 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정말 법이 어떤 그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때 아까 말씀하신 방송사의 어떤 독자적, 방송사 물론 공적 기관이죠. 공적 기관이지만 그 공적 기관인 방송사의 자율적 판단 뭐 이런 걸 좀 존중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그런 있습니다. 부분에서 제가 이제 팬덤 현상을 이제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강용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팬덤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뭐 유튜브 같은 걸 활동을 하면서 쌓아온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방송 토론 같은 것의 공적 기능을 굉장히 강조했던 이유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법원도 굉장히 강조한 건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세상이 빨리 바뀌었고 방송국에서도 그런 변화하는 태도에 맞춰서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내는 거를 예전에 어떻게 보면 그런 잣대를 가지고 법원이 계속해서 그거를 강요를 하게 되면 오히려 변화하는 어떤 시대에 안 맞는 판단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란 게 물론 느려야 되고 또 느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지만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 법이 느려야 되는 가장 느린 부분은 사실 뭐 형법처럼 사람들에게 큰 불이익을 개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것들은 아주 느리게 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정치와 관련된 분야는 좀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토론의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근데 하여튼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유권자들의 선택의 질을 위해서도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아마 이제 저 토론과 관련된 부분은 언론사들에서는 입법을 통해서 국회 입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바꾸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토론이라는 게 뭐 2회 3회가 있다라면 나머지는 방송국의 자율성이 좀 더 강조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놔야 법원이 이걸 굳이 이렇게 옛날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그 얘기가 워낙 그 중요한 얘기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김학의 사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뭐냐 하면 그 전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그 부실 수사, 혹은 봐주기 수사. 그 당사자는 결과적으로 모든 면죄부를 다 받았는데. 그 국민적 공분 때문에 재수사된 과정에서 절차적인 화자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과연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게 기록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적인 면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옴으로써 역사 속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억울한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좀 아찔해요. 그 생각이 들면 물론 뭐 1심, 2심 특히 2심 판결문 같은 걸 통해서는 이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이게 성범죄가 굉장히 강력하게 의심이 들지만 내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판사의 얘기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그건 중간인 거고 결론만 듣고 보면 무죄니까요. 결론은 넣고 우리 흔히 뭐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치 승자의 기록처럼 남아버릴까봐 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 승자의 기록이 왜 승자의 기록이 남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제 조건이 누군가가 져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져야 하는 쪽이 이걸 다시 떠들어봤던 다시 꺼냈던 쪽이 지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학의라는 사람이 무죄가 나왔고 그러면 김학의가 무죄가 나왔다는 얘기는 김학의를 이전에 수사를 했던 이전의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로 이어지는 거고 아까 방송에서 본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찔한 논리입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씁쓸하죠 사실. 그런데 이 검찰은 하여튼 그 과거에 검찰의 대표적인 과오로 지적되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큰 반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절차적 부분, 그러니까 이 과오라고 지적돼서 그걸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절차적 문제를 삼는 데는 이렇게 집요한 수사와 징계가 잇따르는지. 왜냐면 맞다 했잖아요. 이쪽이 과오가 없으려면 이거는 문제 삼은 쪽이 과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것이 어떤 것이 정의인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 김학의가 무죄인 거고 검찰 수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문제 삼아 그걸 문제 삼은 집요하게 예. 해야 되는 구조가 돼버린 게 아닌가. 그 초기 수사에서요. 초기 수사에서 네. 김학의가 김학의라는 거가 분명치 않다. 그 화면을 보면. 네. 근데 그때 누가 봐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검찰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사를 네. 과정에서 심지어 그때 이제 뭐 그 영상뿐만 예. 아니라 그 영상은 요즘 뭐 스마트폰 같은 카메라가 아니라 초기에 있었던 아주 좋지 않은 그 카메라로 다른 영상을 촬영한 거였는데 그 원본 영상들까지도 다 나왔었고 이후에는 뭐 재판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찍은 사진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자료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김학의 전 차관의 행동이었다라는 것만큼은 여실히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변명을 가져다 붙이더라도 설령 뭐 증인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여전히 사건을 제대로 못 파헤친 것만큼은 의도가 아니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든. 설령 100번 양보해서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무능한 수사.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정말 무능한 수사하거나 아니면 정말 과감한 덮어주기나.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은 없죠. 없는데 그걸 문제 있다고 국민들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걸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했던 절차적 위반, 그것도 논란 있는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는 정말 집요하게 수사하고 징계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에 과연 반성의 의지가 있는가 하는, 반성의 의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연결성을 되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깔끔하게 이쪽이 잘못한 게 돼야 이쪽이 깨끗해진다라는 판단을 한 게. 그 끝까지 그 잘못을 추궁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논리적 완결성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적법 절차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이 적법 절차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돼야 되는 영역은 강제성을 띠는 절차일 때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듭 강조드리지만 했던 행위가 행정처분이에요. 형사처분이 아닙니다. 출국을 그러니까 절차적 문제를 삼는 것조차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단 말씀이죠. 출국을 금지시킨 거예요. 이 나라를 떠나지 말라 그랬지 어디 가서 가둬놓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뭐 강제로 끌고 간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그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김학의 본인도 한 번도 이의 신청을 안 했어요. 본인 자체가 인정. 검찰이 나서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관련자를 징계하고. 그런데 이 검찰이 정말 다른 사건들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다른 사건들의 경우에 제19 감싸기 논란은 검찰 역사에 계속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가 진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 혹은 덮어주기, 뭐 아주 대표적으로 작년에 그 99만 원 룸사롱 사건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관대할 수 있는지 자신들에 대해. 그런 검찰이 이 출국 금지권에서는 자기 식구인데 가혹할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를 보면 논리적 연결성이 딱 있어요. 검찰을 건드린. 그래도 되는가 하는 정말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검찰 내부에서 검찰이 뭘 하면 굉장히 늘 간대한데 그중에 딱 하나 예외가 검찰 내부에서 검찰을 건드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불같은 분노와 그 집요함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지금 사건화된 건 이규영 검사도 그랬고, 사실 석연치 않게 최근에 이제 사임 의사를 밝힌 서지현 검사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검찰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좀 성범죄 피해자가 됐었다, 미투를 촉발시켰던 인물 중에 하나인 거고, 그거를 이제 그 검찰 고위직들을 향해서 그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뭐 지난번에 법무부에서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본인이 겪었던 일과 어찌 보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TF를 이끌고 위원으로서 참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바꿔서 자리에서 뺐다는 거잖아요. 이 법칙을 딱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99% 관대한데 판단도 관대하고 수사도 관대하고,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 유일하게 독하게 그 죄를 묻는 거나 비판하는 쪽은
검찰을 건드렸을 때 검찰 내부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는 아마 그 검찰에 소위 잘 나가는 엘리트 검사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근데 지금 적격 심사가 들어갔죠. 임은정 부장 예. 같은 경우에는 지난 17년 동안에 이 적격 심사를 통해서 사실 검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사람은 없어요. 예, 이번에도 그렇게 못하겠죠. 유명무실한 이것도 되게 웃기는 거거든요. 예. 17년 동안이나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예. 한 사람도 그 제도를 통해서 걸러진 검사가 예. 없다라는 건 과연 이게 진짜로 검찰이 완전 무결해서일까요? 아니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저는 이게 그 수많은 사건이 있었는데도요. 검찰을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2,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조직이 간에 예. 아무리 어떻게 선별을 해내도 2,000명이 17년 동안 있으면 몇 명 부적격자가 정도는 한두 명은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아니 뭐 어떻게 뭐 부처님만 모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건 그냥 인간 사회는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누군가는 예. 몇 명은 꼭 사고 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살아가면서 보면은 그럼요. 아무리 우수한 조직이라도 사고 치는 사람이 당연히 있죠. 예. 머리 좋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럼요. 선량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건 자연 법칙 비슷한 거죠. 그렇죠. 거의. 예. 아니 이제 자연법칙이라는 게 말씀하신 예. 것처럼 자연에서도 그렇습니다. 돌연변이들 모아놓으면 그 안에서 또 돌연변이 그럼요. 나오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저기는 17년 동안 아무도 17년 동안 아무도 부적격자가 없는데 그 중에 요번에 그 임은정 검사에 대한 부적격 이제 심사에 넘긴 심사도 예. 화제가 된 이유가 검찰 조직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임은정 검사가 검찰 내부에 찍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거겠죠. 네? 근데 그런 결과까지 내놓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게. 저는 하여튼 신기합니다. 검찰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면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 김학의의 무죄와 어떤 출국 금지 과정에서 이 절차적 논란 비중으로 따져봐도 이 범죄적 성격의 비중으로 따져봐도 이건 뭐 현격히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검찰이 다른 쪽에서 절차적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삼은 케이스가 있는가? 자신들의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거나 이거랑 어떤 형평성 면에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당장 이제 다른 데로 멀리 갈 거 없이 이 사건을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이 지금 사건 번호를 임의로 기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넘겨진 이규영 검사 같은 예. 경우에는 다른 사건들을 다 변론하는 과정에서 예. 검찰이 다른 사건에서 그렇게 했던 자료들을 계속 냈거든요. 아하하.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라고 할 수는 그랬습니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니 니네들 다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얘기를 이규영 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만 이번 갖고 이번 것만 갖고 그러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정말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인데요. 예.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언론에서도 초기의 언론들의 취재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 사건이 처음 이거를 이용 검사가 했을 때는요. 예. 야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기지를 발휘해서 잘 막았다라고 했고요.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만 해도 예. 내부의 어떤 뭐 검찰을 취재했을 때 해서 나온 보도들을 보면 이게 뭐 징계 사유는 될지 몰라도 그렇죠? 범죄력까지는 어렵다라는 게 중론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한 수사와 그 기소와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적법 절차를 반드시 이렇게 정말로 누군가를 탓하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는 이 주는 쪽이 훨씬 더 연결성을 지켜야 된다는 적법 절차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쪽으로 언론 보도 방향 자체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수사와 재판이 이어져서 결국엔 재판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나 물론 적법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 행위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절차적 위반을 눈 감아줘야 된다는 얘기냐? 아니죠. 그러나 아니죠. 그 법적 잣대의 어떤 형평성 예. 이거 이렇게 그러면 거꾸로 묻고 싶으면 법적 잣대의 형평성이 이렇게 현저한 차이를 보여서도 되는가? 그 부분이 그리고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가? 이 부분을 따지면 이거를 그렇게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떡이면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가? 예. 가장 이제 법 원리를 얘기할 때 가장 보편적인 법의 원칙은요 비례 원칙이라고 예. 합니다. 우리가 행정이 됐든지 예, 간에 뭐 그렇습니다. 헌법에서도 예. 나오는 거고요. 그냥 형법을 적용할 때도 딱 쉽게 말씀드려서 교통신호를 위반했다고 해서 우리가 사형을 내리진 않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비례 원칙을 따지는 예. 게 모든 법의 공통된 원리 중에 예. 하나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 적법 절차의 위반이라고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의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는 더군다나 것이냐. 그 행위가 예. 어떤 잘못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위반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 그리고 국민적 여론이 뒤끌고 있는데 그럼 그냥 나가게 내버려뒀으면 과연 잘했다고 박수를 쳤을 것인가? 그러면
모르죠. 내부에서는 잘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번 묻고 싶어요. 그때 한번 그럼 손 놓고 절차상 문제를 삼아가지고 버젓이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게 놔뒀으면 그 방송국 카메라들이 심지어 다 촬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럼 검찰한테 잘했다고 박수 쳤을 것인가? 그럼 어떻게 했을 것인가 과연? 그리고 이것이 그 사건이 아니면 검찰이 이런 거죠. 검찰의 수사 형평성은 김학의 사건이 아니었으면 검찰이 이렇게 문제를 삼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랬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례가 딱히 생각나는 게 생각이 없죠. 왜냐하면 이규영 검사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기존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주장을 하니까요. 검찰이. 또 저는 딱 하나거든요. 검찰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 놔두지 않아. 이 기준 외에는 다른 기준을 잘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검찰에 간 분들의 맨 처음에 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시 통과하고 또 로스쿨 졸업하고 검찰에 갈 때는 정말 그분들의 가슴에는 정의구현이라는 그 강한 열망이 타오를 거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그러니까 검찰의 조직의 장래를 위해서도 이런 무리한 일들, 어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보호하기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리도 막 갖다가 되고. 근데 이런 게 정말 그 정의구현의 욕망에 그 염원에 사로잡혀서 검찰을 시작한 정말 많은 젊은 검사들에게 좌절이 안 됐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정서에 차라리 이 정서에 안 들어오면 넌 검찰에 살아남지 못해라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면은 그 조직이 저는 이제 어떤 조직이 됐든지 간에 뭐 검찰이나 법원에 대해서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뭐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내부에서는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는 얘기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 특히 국민들을 향해서는 좀처럼 반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법조계 가장 크게 반성을 하면 조직에 큰 흠결이 간다는 판단을 한 것인지 그렇게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게 어느 조직이 이만큼 반성을 안 할 수 있을까? 과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마치 그 반성을 하게 되면 잘못을 인정하는 거고,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잘못을 판단하는 기관으로서 자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건 위험한 생각이죠. 그건 위험한 생각이고. 왜 위험하냐면 그건 무결해야 되거든요. 그 결점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조직은 없잖아요. 그런데 결점이 없는 조직은 불가능한 조직이고 그 결점이 없다는 규정을 하는 순간 위험해지는 거죠. 위험해지는 더군다나 거죠. 칼을 가진 조직 아니에요. 위험해지는 거죠. 일반적인 행정부처도 결점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이 나는데 누구든 자기가 무결하다고 판단하면 큰일이 나는데 칼이 흉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국민들도 그거를 바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국민들이 저 흠이 없는 기관을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보지도 않고요, 사실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뭘 지키려고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방하고 외전까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따라 힘이 빠지네. 수고하셨습니다.